알람은 6시 10분에 울린다. 도현은 알람을 끄고 그대로 침대 옆에 앉는다. 발가락 끝에 얇게 달아간 실밥이 느껴진다. 주방에 불을 켜면 형광등이 잠깐 깜빡인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머그컵에 인스턴트를 2스푼 털어 넣는다. 물이 끓는 동안 베란다 문을 조금 열어둔다. 새벽 공기는 아직 싸늘하고 좁은 베란다에 걸린 양말들 사이로 아파트 단지의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 트랙을 도는 사람들, 멀리서 들리는 바퀴 소리. 컵에 물을 붓자 커피의 갈색 기포가 올라온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 또 한 모금 마시고 달력이 걸린 벽을 본다. 빈칸이 많다. 가끔 적힌 약속들은 치과, 보험, 상호 같은 단어들이다. 상호 친구, 작은 사무실을 하는 사람. 현관문을 나설 때 아내는 이미 부엌 수납장 앞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해져서 도연은 신발을 빨리 신고 다녀올게 하고 문을 닫는다. 아내는 응하고 대답했는지 문을 닫고 나면 늘 헷갈린다. 버스 정류장엔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선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녀, 파란 조끼를 입은 경비 아저씨, 택배 상자를 2개 들고 있는 중개사무소 직원. 도연은 남루한 파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모바일 교통카드를 켤 핸드폰을 더듬는다. 버스가 와도 급하지 않게 오른다. 자리가 비어도 굳이 앉지 않는다. 유리창에 기대 서서 창밖으로 흐르는 상가 간판을 읽는다. 반 이상은 익숙한 이름이고 나머지는 어느새 바뀐 이름이다. 세상은 가게 이름을 바꾸듯 자신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바꿀 게 남아있나 생각한다. 상우의 사무실은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끝방이다. 작은 간판이 붙어있다. 세무경리기장. 문을 열면 오래된 레이저 프린터 냄새와 종이 먼지 냄새가 같이 난다. 벽시계는 8시 55분. 왔네. 상우가 의자에 반쯤 몸을 걸치고 화면을 본다. 검은 프레임 안경을 코끝으로 밀어올리며 커피? 라고 묻는다. 됐어. 집에서 마셨지. 도연은 모서리 책상에 앉는다. 앉고 나서야 앉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걸 떠올린다. 굳이 앉을 필요도 없다. 고쳐야 할 게 있나 두리번거리다 보면 대체로 고칠 게 없다. 그거 좀 해줄래? 영수증 정리. 상우는 투명 파일에 모은 영수증을 건넨다. 도연은 스테이플러와 클립, 펀치를 번갈아 잡는다. 손에 익은 동작이다. 잘라내고 분류하고 꽂아 넣는다. 회사에서 무수히 했던 실무의 잔재 같은 동작들. 설명할 필요도 설명 들을 필요도 없는 일들. 점심시간이 되면 상우는 편의점 참치마요, 주먹밥을 2개 사온다. 둘이서 한쪽에 기대 서서 먹는다. 오랜만에 조용해진 초등학교 앞 골목처럼 서로 말없이 씹는다. 어제 그 업체 연락 왔어? 도현이 묻는다. 어제? 무슨? 그 보안 시스템 업체. 소개해달라던 거. 아, 그거. 나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내 명함이라도 만들어줄까? 있으면 뭐 어때? 명함. 말은 간단하다. 종이에 글자 몇 줄이면 된다. 그런데 그 몇 줄에 뭐라고 써야 할지 도연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름 옆에 붙일 단어가 없다. 전무도 부장도 컨설턴트도 대표도 아닌. 그는 주먹밥을 조금 더 크게 베어 물었다. 해가 기울 즈음 상우가 외근을 나간 뒤 사무실은 더 조용해진다. 프린터가 혼자 살아 움직이듯 드륵 소리를 내며 판촉물 견적서를 뱉어낸다. 도연은 창밖을 본다. 중고폰 가게 앞에 젊은 남자 둘이 서 있다. 줄줄이 매달린 케이스들 사이로 빛이 비친다. 스스로의 얼굴이 창문에 비친다. 지난주에 자른 머리가 이미 자랐다. 저녁엔 걷는다. 굳이 버스를 타지 않고 큰 길 하나를 건너 또 하나를 건넌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불이 켜지고 붕어빵 굽는 연기가 뭉근히 올라온다. 집 앞 편의점에서 모둠나물과 두부김치를 집어들고 계산대에 올린다. 계산원이 포인트 적립할 거냐고 묻는다. 도연은 고개를 젓는다. 쌓아둘 포인트가 없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는 왔어 하고 아내는 응 하고 TV 소리는 여전히 높다. 그는 부엌에 서서 플라스틱 용기를 뜯는다. 젓가락이 사각사각 부딪는다.
접시에 담는 대신 그냥 용기째로 먹는다. 설거지거리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서랍에서 예전 사원증주를 꺼내본다.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바랬다. 자신의 사진은 지금보다 5킬로는 더 있어 보이고 눈은 조금 더 빛난다. 그는 사원증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는다. 그리고 내일도 알람을 6시 10분에 맞춘다. 대학 합격자 발표날 시골집 마당에 사과 상자가 쌓였었다. 동네 사람들이 온갖 과일을 들고 와서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아버지는 막걸리를 따라 이웃과 잔을 부딪혔다. 도현이, 이젠 공부만 해라.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품 안에서 꼬깃 탄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새마을 금고 통장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는 축하다 축하야 하면서도 밤에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도현은 그 밤을 기억한다. 방 밖에서 귓불을 스치는 작은 훌쩍임 소리. 서울에 올라왔을 때 기숙사 침대는 매트리스에서 튀어나온 스프링이 허리를 찔렀고 복도 끝 공동 샤워실은 늘 비눗방울과 책가방으로 복잡했다. 그는 과외를 2개 끊고 밤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진열했다. 월말이면 본가로 돈을 조금씩 붙였다. 대기업 공채에 붙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체육관 같은 곳에서 열린 입사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자 가족과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도 셔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서 도연은 모르는 동기에게 부탁해 같이 사진을 찍었다. 사진에는 어머니의 굳은 손이 그의 소매를 꼭 쥐고 있었다. 젊은 시절은 빠르게 갔다. 해외 연수, 첫 프로젝트, 첫 보너스. 도연은 보너스의 절반으로 어머니께 전자레인지를 사드렸고 절반으로는 자신에게 회색 양복을 맞췄다. 회색 양복은 그렇게 자주 입다 보니 팔꿈치 부분이 반짝거릴 정도였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다달이 학원비가 나갔다. 부모님 병원비도 이어졌다. 우린 여유가 없네라는 말은 집안에서 금기어처럼 취급됐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사는 늘 바빴다. 다음 분기, 다음 성과, 다음 목표. 가장이라는 단어는 한때 훈장처럼 가슴을 지탱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커다란 모래주머니처럼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회의실 벽면에 붙은 KPI 그래프가 그의 혈압처럼 오르내렸다. 자식들이 자라서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도 그는 계산기부터 두드렸다. 가야지 기회가 되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말끝에 붙은 작은 떨림을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다. 희망퇴직 설명회는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흰색 천장이 지나치게 밝았다. HR 팀장은 적립금 규모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친절히 설명했다. 다양한 사례가 화면에 나왔다. 2번째 커리어, 창업 지원, 멘토링. 단어들은 번드르르 했지만 도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월세, 보험료, 카드값, 아이 등록금이 하나의 엑셀표처럼 떠올랐다. 퇴사 날 동료들이 화분과 꽃다발을 건넸다. 누군가는 말했다. 형님은 어디서든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책임이었다. 정말 어디서든 잘해야 할 것만 같았다. 집에 돌아와 화분을 베란다에 놓았을 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었고 둘에게는 더 들을 말도 없었다. 그 후의 시간은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서툴게 오르는 느낌이었다. 머릿속 계획은 화려했으나 손에 쥔 현실은 미끄러졌다. 소규모 유통 창업은 3달을 버티지 못했고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외주 프로젝트는 2번의 미팅 끝에 흐지부지됐다. 친구의 사무실은 그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그를 위로할 만큼의 침묵을 제공했다. 대신 급여는 없었다. 아내는 가끔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도연은 대개 그냥이라고 답했다. 사실은 그 그냥이 하루를 다 설명하고 있었다. 며칠째 이력서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 속 지원 완료라는 문구만 멍하니 바라봤다. 경력 미달, 연령 제한, 짧은 한 줄의 거절 메일들이 쌓여갔다. 마치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이 불필요한 경력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같았다.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인간이 된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TV만 소음처럼 돌아갔다. 며칠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젊은 점장이 신상 정보지를 훑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어르신, 저희는 좀 더 젊은 인력을 찾고 있어서요.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자존심은 산산이 조각났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지만 풀린 눈동자는 그 주먹을 배반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은 이제 집에만 있는 사람 같아. 도현은 억눌린 숨을 토해냈다. 집에만? 나 때문에 내가 벌어온 돈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부모님 병원비 다 냈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맞섰다. 나도 같이 버텼어. 근데 지금은 당신만 멈춰 있어. 나는 여전히 앞을 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 애들 앞에서 체면 좀 챙겨. 식탁 위 반찬 그릇이 흔들렸다. 도현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놓자 거센 물소리에 아내의 마지막 말이 묻혔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의 기둥이 아니야. 며칠 후 큰아들과의 대화. 아빠, 나 이번에 유학원 상담 갔는데. 도현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지 않니?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아빠는 늘 형편 얘기만 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늘 발목만 잡아?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도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닫히는 소리가 대화를 끊었다. 방에 혼자 남은 도현은 가슴을 움켜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가장도 아니고 사회인도 아니고 그냥 투명인간인가. 둘째 아이마저 아빠의 눈을 피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도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도현이 말을 걸자 아이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식탁 위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운 도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세상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그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우린 다 기계 부품이었나.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입술에서 새어나온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한때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빛났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차갑고 무거운 고독뿐이었다. 며칠 뒤 친구 상우의 사무실. 상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현아, 요즘 집에서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도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나 그의 눈가엔 말라붙은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그냥 나가볼 때가 있어.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하루가 시작되고 끝났다. 집안 공기는 이미 가족의 집이 아니라 낯선 하숙집처럼 메말라 있었다. 며칠째 아내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시선을 피했다. TV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다. 밥 더 줄까? 라는 짧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밤마다 도현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집 아니지만 자신에게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닌 듯 했다. 아내의 뒷모습은 늘 바빴고 아이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도현의 자리만 집안에서 점점 지워져 갔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냐? 친구는 반가워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나야 뭐 그냥 버티는 거지. 야,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래. 힘내라. 그 짧은 위로마저 도현에게는 공허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길거리에서 후배들을 우연히 마주쳤다. 양복 차림의 활기찬 얼굴. 선배님 잘 지내시죠?
그래 뭐. 그들의 대화는 반짝였지만 도연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허물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 아내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답답? 나도 답답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가정을 위해, 부모님 위해, 애들 위해 내 청춘 다 바쳤는데 남은 게 뭐야? 이렇게 버려지는 거야? 아내는 울먹이며 외쳤다. 버려진 게 아니야. 당신 스스로 멈춰선 거야. 나는 아직 살아가고 싶은데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처럼 굴잖아. 말이 끝나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다. 며칠 뒤 우연히 동네 게시판 앞을 지나던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책 정리, 어린이 낭독 지도, 실버 세대 스마트폰 교실. 도현은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에 번호를 저장했다. 그날 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원증을 꺼내본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예, 자원봉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 가능해요.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가 단단하게 나왔다. 도서관 첫날, 아이들이 책을 뒤적이며 떠들고 있었다. 아저씨, 이거 어디에 꽂아요? 앞니가 비뚤어진 아이가 공룡 그림책을 내밀었다. 도연은 잠시 머뭇하다 웃으며 말했다. 공룡은 동물 코너?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아이의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 풀렸다. 며칠 뒤 실버 세대 스마트폰 교실에서 할머니가 물었다. 이거 어떻게 누르면 사진이 나와? 도연은 손수 알려드렸다. 여기 길게 누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미소가 도연의 마음속 어둠에 작은 불빛을 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붕어빵을 3개 샀다. 하나는 아내에게,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자신에게. 식탁 위에 붕어빵을 놓자 아내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네. 그녀의 짧은 미소가 오래된 균열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도연은 도서관의 작은 낭독 모임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서랍 속의 지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다. 책장을 넘기던 도현의 눈가에 빛이 비쳤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 둘은 함께 단지를 걸었다. 벚나무 가지 끝에 돋아난 작은 새순이 바람에 흔들렸다. 다음 날 알람은 6시 10분에 울렸다. 도현은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에코백에 책 한 권을 넣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한 발 내디뎠다. 내일도 불안은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알람은 또 울릴 것이고 그는 다시 걸어 나갈 것이다.